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법조계 이슈를 심층적으로 전해드리는 로투데이 스페셜 김전혜입니다. 이번 주 역시 불타는 BMW 차량에 대한 논란이 식지 않고 있습니다. 기술자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다는 김효준 BMW 코리아 대표이사의 무성의한 답변에 쏟아진 여야 의원들의 질타, 속 터지는 정부 행보에 메르켈 독일 총리,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조사를 요청한 BMW 화재 피해자들, 한국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집단 소송 제도에 대한 본격 논의를 시작한 전문가들의 소식 등을 모아봤습니다. 네, 불타는 BMW 사태가 점입 가경입니다. 피해자들을 대리하고 있는 하종선 변호사가 독일 메르켈 총리와 미국 트럼프 대통령까지 어떻게 보면 끌어들이려 하고 있는데, 성사 여부와 관계없이 한편으론 우리 정부가 하는 모양이나 행태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런 방도까지 냈는지 씁쓸한 생각이 듭니다. 피해자 모임 측이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장한지 기자의 심층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BMW 피해자들의 민형사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하종선 변호사가 오늘 관련 정부 부처 관료들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국토교통부 차관과 환경부 차관, 자동차안전연구원장, 교통환경연구소장 등 4명, 혐의는 직무유기입니다. 화재 발생 3년 가까이 되도록 올해만 40건이 넘는 화재가 발생했는데 화재 원인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게 말이나 되느냐는 겁니다. 올해만 이렇게 40여 건의 화재가 발생하도록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BMW의 결함 은폐가 주 원인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환경부, 결국 민관합동조사단 결과는 BMW가 주장하는 화재 원인이 맞다, 다른 원인은 발견되지 않았다, 전소된 차량의 화재 원인은 밝힐 수 없었다가 될 거라는 게 하 변호사의 인식이자 예측입니다. 피해자 모임은 이에 따라 BMW 본사가 있는 독일 정부를 상대로 직접 실력 행사에 나섰습니다. 은폐 의혹을 받는 BMW 본사에 대해 독일 연방정부 차원의 조사와 수사를 해달라는 겁니다. BMW 520D의 경우 전 세계에서 한국이 가장 많이 사고 있다. 가격도 유럽, 미국보다 한국이 비싼데 독일 정부가 이번 사태에 침묵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는 논리입니다. 하 변호사는 이 같은 내용의 독일 메르켈 총리에 보내는 서한을 오늘 오후 독일 대사관에 전달했습니다. 피해자 모임은 나아가 원인 불명으로 나온 BMW 화재 차량을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 NTSB에 보내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자동차 업계에도 도움이 된다는 취지로 평소 반독일 정서가 강한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관련 서한을 보낼 계획입니다. 미국에서 판매된 BMW 디젤 SUV 설치에 된 EGR 밸브 및 냉각기 결함 가능성에 대한 조사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의 리더십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 발 물러 뒷전에 서 있고 마치 피해자 모임과 이들을 대리하고 있는 하종선 변호사가 원인 규명에 총대를 맨 모양새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연 하종선 변호사는 내일 오전 열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국토교통부와 BMW 코리아 등을 상대로 BMW 차량 화재 관련 원인 규명과 늦장 행정 등을 캐물을 방침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오늘 국회에선 국토위 전체 회의 불타는 BMW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이슈플러스 장한지 기자와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장 기자, 오늘 국회 국토위 공청회 어떤 인사들이 참석했나요? 네, 정부 쪽에서는 국토교통부 김정열 제2차관과 류도정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장 등이 나왔고요. 민간에서는 BMW 피해자 모임 법률대리인 하종선 변호사, 박병일 자동차 명인 등 전문가들이 참고인으로 나왔습니다. BMW에서는 김효준 BMW 코리아 대표이사가 나왔습니다. 나올 사람들은 얼추 다 나온 것 같은데 어떤 말들이 나왔나요? 네, 사건 당사자이니만큼 질의는 김효준 대표이사에게 쏟아졌는데요. 사고 원인이 뭐냐, 정말 이지열이 문제냐, 이지열이 뭐가 어떻게 문제라는 거냐라는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효준 대표는 기술적인 면은 잘 모른다, 기술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다라고 말을 흐렸는데요. 이에 의원들은 크게 언짢아하면서 사건이 사건인데 좀 정확하게 알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질타를 했습니다. 고졸 출신으로 아시아 최초 BMW 임원 신화, 나름 신화를 쓴 김효준 대표가 오늘 엄청 깨진 모양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김효준 대표는 공청회에 앞서서 네. 깊이 허리 숙여서 인사를 하기도 하고 네. 이제 공청회 중간에 자신을 BMW에서 근무한 지 25년 정도 됐다라고 스스로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제 정작 본 게임에서는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해서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네. 급기야 현장에서 BMW 코리아에서는 누가 책임지는 답변을 할 수 있냐, 답변할 수 있는 사람 데려오라라는 고성까지 몇 차례 터져 나왔는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엄청 깨졌습니다. 네, 뭐 참고인으로 출석한 전문가들은 뭐라고 하던가요? 네, 화재 원인에 대한 여러 진단과 추정들이 나왔는데요. 네. 공통적인 건 단순한 EGR 부품 결함은 아니다. 뭔가 더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네. 현대차 사장 출신으로 BMW 민형사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이제 하종선 변호사는 저희 법률 방송과의 인터뷰에서도 밝힌 네. 것처럼 설계 결함을 재차 지적했는데요. 애초 20평짜리 에어컨을 달아야 할 자리에 그것보다 훨씬 용량이 적은 에어컨을 달았다라는 비유를 다시 하면서 네. 불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박병일 자동차 명인도 EGR 쿨러와 EGR 밸브 위치 문제를 기술적으로 지적하면서 EGR 밸브와 쿨러 부품을 바꾼다 하더라도 또 불이 날 수 있다라면서 역시 네. 설계 결함을 지적했습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도 BMW는 하드웨어적인 부품이 화재 원인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부품이 왜 누수가 됐는지 생각해줘야 된다면서 네. 결국 소프트웨어, 즉 설계 부분을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단순히 EGR 부품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인식입니다. 네, 뭐 국토부는 뭐라고 하던가요? 네, 국토부에 대해서도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방치했다라는 점이 지적됐는데요. 네. 국토부가 뒷북치고 있다는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김정열 국토부 제2차관은 화재 원인 규명에 대해 EGR 모듈에 국한하지 않고 원점에서 조사 원인을 집중 규명해 연내에 완료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네. 다른 부품이나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도 결함 정밀 분석, 실차 재현 실험 등 자체 검증 실험을 추진하겠다라는 것이 김 차관의 말입니다. 네. 김정열 국토부 2차관은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 차원의 리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뭐 손은 잃었지만 더 많은 소 잃기 전에 외양간을 확실하게 좀 고쳐야 될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불타는 BMW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로인사이드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오늘 변협에서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고 하는데 어떤 토론회인가요? 네, 이름은 자동차 화재 사건으로 본 효율적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집단 소송 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입니다. 네. 송혜연 변협 공보이사가 발제를 맡았고 네.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지하는 변호사 모임 홍성은 변호사, 김재환 고대 로스쿨 교수, 사단법인 소비자와 함께 박영희 공동대표 등이 토론자로 참가했습니다. 네. 김현 변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서 2017년 3월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긴 했지만 적용 요건이 엄격해서 실제로 책임이 부과된 사례가 없었다. 네. 현행법의 문제를 살펴보고 효율적인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 소송의 도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오늘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네. 현행법의 문제점 뭐가 문제라는 건가요? 네, 현행 제조물 책임법은 물론 네.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관련 여러 개정안들도요. 네. 다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발표를 맡은 송혜연 공보이사의 말인데요. 네.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지적됐습니다. 네. 우선 제조물로 인해서 신체, 생명에 중대한 손해를 입었음을 이제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하는 입증 책임 문제가 있고요. 네. 다른 하나는 실제 손해액을 넘어서는 범위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데 따른 소송 비용 부담 문제입니다. 네. 이에 대한 해결책이 전혀 없다는 건데요. 네. 즉 소송을 내도 입증 책임 문제 때문에 이기기가 어렵고 네. 패소에 따른 소송 비용에 대한 부담도 커서 실효적이지 못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뭘 어떻게 하자고 하던가요? 네, 일단 손해 입증 책임 문제 관련해서는요. 네. 증거조사에 특례를 두는 방법으로 입증을 용이하게 하고요. 네. 미국 등에선 보편화된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이 이제 대안으로 제시됐습니다. 디스커버리 제도 이거는 뭔가요? 네, 디스커버리 제도는 재판 전 증거 제시 제도 정도로 번역이 될 수 있겠는데요. 쉽게 말해서 재판이나 심사 개시 전에 원고와 피고 양쪽 모두 혐의 입증과 관련된 모든 증거 자료를 공개를 하고 네. 그 범위 내에서만 본안 심사를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상대 쪽에서 뭘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재판이 시작되기 때문에 네. 입증도 쉬워지고요. 비용도 절약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는 것이 송혜연 공보이사의 말입니다. 네. 집단 소송 관련해서는 어떤 말들이 나왔나요? 네, 집단 소송 또는 소비자 단체 소송 제도라고도 하는데요. 네. 집단 소송 제도는 특정 피해자가 소송을 내서 이겼을 경우에 이와 동일한 피해를 본 다른 피해자들도 동일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이에 대해 송혜연 이사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집단 소송 제도는 다수 피해자에 대한 효율적인 구제와
사업자의 반복적인 위법 행위를 억제하고자 하는 점에서 최종 목적은 동일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네. 한두 사람만 소송을 내면 돼서 소송 비용과 시간 모두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고 네. 한 번의 소송으로 여러 피해자들을 함께 구제할 수 있다는 점, 다양한 장점들이 있다는 게 송혜연 이사의 설명입니다. 네, 뭐 국회에 이런 방안들이 전달돼서 반영이 좀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회가 기자간담회를 갖고 낙태 수술 거부라는 초강수를 꺼내 들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김수현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에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산부인과 의사회가 어제 기자간담회를 갖고 낙태 수술 거부라는 초강수를 꺼내 들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김수현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에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이게 뭐 어떤 내용인가요? 네, 지난 17일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되었는데요. 네. 이 개정된 규칙은 비도덕적 의료행위 중 하나로 형법 제270조를 위반해서 낙태를 한 의사, 네. 이 경우를 규정을 하고 있고 네. 이에 해당되는 의사는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이제 산부인과 의사는 입법 위비로 인해서 이제 현실적으로 많은 낙태가 이루어지고 네. 있는 상황에서 의사를 어떤 비도덕적인 사람으로 낙인 찍어가면서 네. 1개월의 자격 정지까지 처하는 이 가혹한 처벌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낙태 수술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형법에서는 낙태죄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요? 우선 임신한 여성이 약물 또는 기타 방법으로 낙태를 한 경우 처벌하고 있고 네. 또 이런 임신한 여성에게 낙태 수술을 행한 의사도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임신한 여성 그리고 낙태 수술을 한 의사 모두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네. 그렇다고 뭐 모든 경우에 낙태가 처벌받는 건 아니잖아요. 뭐 예외 규정 같은 게 있을 텐데 어떤가요? 네, 낙태 수술이 이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관해서는 모자보건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공통적으로는 임신한 때로부터 24주 이내여야 합니다. 네. 그리고 24주 이내라면 이제 첫 번째로는 임신이 모체의 건강을 심의하거나 해야 할 네.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이제 두 번째로는 산모나 배우자에게 어떤 우생학적 그리고 유전학적 질환이 있는 경우,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그리고 네 번째로는 강간 등에 의해서 임신이 네. 된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법적으로 혼인이 허용되지 않는 사이, 즉 매우 가까운 친척 관계에서 네. 임신이 된 경우, 이렇게 5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문이 아무래도 시대에 뒤떨어진 조문이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평가는 왜 나오는 건가요? 우선 이 예외로 인정되는 우생학적 그리고 유전학적 그리고 전염성 질환을 지나치게 좀 좁게 규정하고 네. 있다. 그래서 사실상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가 매우 적다 이런 비판이 네. 있고요. 또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 사실 낙태를 하는 대부분의 그러니까 많은 네. 이유가 이제 사회적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네. 인한 경우인데 이러한 낙태를 인정하지 않아서 이 현실과는 맞지 않다 이런 네. 비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지금 헌법재판소에 낙태죄가 걸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우선 2012년에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을 한 바 있는데요. 네. 지금 지난 5월에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위헌 여부에 관해서 공개 변론을 연 뒤에 지금 아직도 심리 중입니다. 그래서 과연 올해는 뭐 넘어갈 것이다 이런 예상이 있는데요. 우선 합헌 측 의견으로는 이 태아의 생명권이 침해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낙태죄는 합헌이다. 그리고 어느 한 시점을 정해서 생명권이 뭐 보호되고 보호되지 않는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 위원 측에서는 이 모체 즉 여성의 자기결정권도 존중을 해야 된다. 또한 실제 처벌 사례가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이어서 위헌이 맞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뭐 이번에는 어떻게 결과가 분위기가 좀 다른가요? 어떤가요? 이 낙태죄라는 것이 사실 제가 학교에서 배우거나 할 때도 사문화된 규정이라고 배웠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에서 설사 이번에도 낙태죄에 대해서 합헌으로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현실에서는 사문화된 규정으로 이게 인식이 되고 있고 또 그렇게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개정이 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뭐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낼지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초미의 관심을 모았던 법원 재판이 헌재 헌법 소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선 안 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 같은 헌재 결정에 대해 전문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의미 있는 결정이 여럿 나왔습니다. 초미의 관심을 모았던 법원 재판이 헌재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선 안 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의 오늘 결정과 헌재 주변 풍경을 신세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헌법재판소 담을 따라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과거사 피해자 국가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헌법소원 사건 등 모두 54건의 헌재 헌법소원 심판을 방청하기 위해서입니다. 청계피복노조의 노동조합 운동을 하다가 여러 차례 구속된 경험도 있고 헌법소원을 내서 헌법 판결을 받아보자라고 해서 헌법소원을 냈는데 오늘 그 판결이 1심, 2심에서는 다 승소를 했어요. 근데 대법원에서 갑자기 소멸시효라는 것 때문에 우리를 기각을 시켜서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일단 헌재는 법원 확정 판결은 헌재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못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은 공권력에 의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을 경우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재의 헌법소원을 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이 헌법상 권리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게 백기환 소장이 낸 헌법소원 취지입니다. 헌재는 그러나 이에 대해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의 재판은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헌재의 다수 판단입니다. 관련해서 백기환 소장이 긴급조치 피해 국가배상 불인정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도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다뤄진 법률 조항은 위헌 부분이 제거된 나머지 부분으로 달리 판단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헌재 재판관들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헌재 결정을 기다리던 긴급조치 피해자들을 포함한 관계자들은 즉각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우리 헌재가 아직도 우리 촛불 민심이라든가 이 시대 정신을 아직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구나. 헌재는 다만 과거사 피해자의 국가배상 청구권에 민법상 소멸시효를 적용한 사건 9건에 대해선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중대한 인권 침해 및 조작 의혹 사건이나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등 과거사 피해자의 국가배상 청구권은 일반적인 국가배상 청구권과 근본적으로 달라 특별히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입니다. 헌재는 또 민주화운동 피해자가 생활지원금 등 보상금을 받은 경우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한 민주화보상법 해당 조항에 대해서도 재판관 7대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았더라도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은 여전히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헌재의 오늘 결정은 과거사 피해자의 국가배상 청구권에 민법상 소멸시효 적용 등은 위헌이지만 법원 판결은 헌재 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렇게 요약됩니다. 헌재의 오늘 결정은 청구인들의 개별 사안에 대해선 청구인 손을 들어주면서도 3심 제도라는 우리 재판의 근간을 뒤흔들지 않고 그대로 둔 헌재의 고심이 반영된 결정이라는 평가입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어제 54건의 과거사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유정훈 변호사의 뉴스와 법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백기환 통일문제연구소장이 낸 헌법소원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백기환 소장은 박정희 정권 시절에 내려진 긴급조치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국가배상을 인정할 수 없다는 그 대법원 판례에 대해서 헌법소원에 대해 제기했습니다. 네. 헌재는 법원의 재판은 사법심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고요. 네. 긴급조치의 피해자들은 그 긴급조치에 대한 위헌성을 확인하면서도 국가배상만은 받을 수 없다. 이런 것은 황당하다라는 입장인데요. 네. 헌재가 구제 방안을 차단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시대 정신을 반영하지 못한 시대착오적인 판결이다. 뭐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과거사 판결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재심으로 무죄를 받은 후에 민사적으로 배상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 1, 2심에서는 대피해자들이 승소를 했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 시절의 대법원은 피해자들이 6개월 안에 소송을 제기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히면서 1, 2심에서 보상금을 수령했는데 이에 대해서 이자까지
붙여서 반환해야 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고요. 이에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헌재는 어제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해당 판결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국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셈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백규환 소장이 낸 헌법소원은 각하를 하고 또 다른 경우는 위헌이라고 인용을 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예, 조금 법리적으로 어려운 얘기일 수는 있는데요. 예.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재판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법심사를 할 수 있다는 법리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쉽게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법원이 법률을 해석과 적용을 잘못한 경우에는 위헌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재판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은 어렵지만 법률의 해석과 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간접적으로나마 심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국가로 인해 피해를 본 건데 어떤 경우는 배상을 해주고 어떤 경우는 배상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런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 일단 법원 판결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재심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런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네. 구제를 받지 못하는 분들은 분명히 있기 때문인데요. 결과적으로는 이런 과거사 피해 구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입법적인 그리고 정책적인 결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대책이 강구되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거사 피해자들에게 더 이상 억울함이 생기지 않도록 합리적인 해결책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재판에 불출석한 전두환 전 대통령이 불출석 사유로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노림수와 법적 쟁점을 알아봤습니다. 네, 전두환 전 대통령 재판과 알츠하이머 얘기해 보겠습니다. 남승환 변호사의 시사법률입니다. 남 변호사님, 먼저 사건 내용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5.18 당시에 헬기가 사격하는 것을 목격한 돌아가신 조비오 신부입니다. 네. 조비오 신부에 대해서 우리 전두환 전 대통령이 가면을 쓴 사탄이다.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 이런 내용을 저서에 썼지요. 그래서 사자 명예훼손으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어제가 첫 공판기일이었는데요. 그 전에 이미 2번 연기되고 어제가 첫 공판기일이었는데 어제 불출석했습니다. 네, 알츠하이머를 사유로 불출석을 했던데 이게 불출석 사유가 되나요,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좀 경미한 범죄의 경우에는 당사자 피고인 출석 없이도 재판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는 한데 재판부가 허락을 해야 하고요. 재판부가 허락을 한 경우에도 인정신문, 이제 첫 기일에 피고인의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절차하고 판결 선고하는 날에는 나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전두환 전 대통령은 이 인정신문에도 안 나온 것이고요. 재판부가 불출석을 허가한 것도 아닙니다. 네, 알츠하이머 걸려서 방금 전 일도 기억 못한다. 불러봐야 실체 규명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부를 필요 없다. 이런 논리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아프기는 아픈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아픈 질환이 자기가 한 일은 생각 안 하고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진 아픈 것 같은데요. 그거는 대통령 하실 때부터 아팠던 것 같고 알츠하이머로 아파서 과연 재판에 출석 못할 정도인가 하는 거는 의사 소견서나 그다음에 의사 소견서만으로도 곤란하다면 재판부가 직접 보고 판단해야 될 일이니까요. 일단 재판에 나와서 과연 재판을 받을 만한 상황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재판부가 어떻게 강제 구인을 할 걸로 보시나요? 어떤가요? 통상 사자명예훼손의 경우에는 그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꽤 많고 아무래도 경미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를 구인까지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를 예상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전두환 전 대통령 사안의 경우에는 사자명예훼손과 관련된 사태 자체가 결코 범상한 사태가 아니고 본인 스스로도 역사에 큰 죄를 지었는데 적절성에 대해서 논란이 있지만 어찌됐건 사면을 받았으면서도 자숙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이런 글을 계속 쓰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역사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고 그거에 관해서 구인해서 저는 재판을 받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판부도 고민은 좀 될 것 같은데 결국 구인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자 명예훼손 유죄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형량이 굉장히 낮습니다.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3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돼 있어서 형량 자체가 좀 낮고 일반적인 경우에 초범이고 이러면 벌금이 많이 선고됩니다. 아마 이런 점까지 노려서 그까짓 거 안 나가봤자 벌금이나 선고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게 거의 확실합니다.
부인 이순자 씨 입장문 보니까는 전직 대통령 회고록 가지고 형사 소추하는 경우가 어딨냐, 이런 재판 못 받겠다는 취지로 아예 재판 자체를 부정하는 것 같던데 어떻게 보세요, 이런 거는? 전직 대통령이 회고록을 쓴 거 가지고 재판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참 이상한 얘기죠. 네. 전직 대통령이 회고록을 쓰면서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쓰고 또는 역사에 죄를 지은 양반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인식이 전혀 없이 회고록으로 마구 얘기한다. 그러면서 회고록 썼는데 왜 재판받냐 이렇게 얘기하는 그 사고방식 자체가 이상한 겁니다. 본인들은 조그만한 죄를 지은 사람도 엄하게 처벌했고 심지어 전혀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을 그렇게 대상으로 그렇게 나쁜 짓을 했으면서 잘못을 저지르고 나서는 내가 왜 처벌받아야 되느냐라고 말하는 그 시각이 참 이해할 수 없는 시각입니다. 네, 전두환 회고록이라는 책에서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이라고 묘사를 했는데 저는 다른 어떤 사람이 떠오르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사법농단 파문 속에 제27회 대한변협 변호사대회가 지난달 27일 열렸습니다. 어떤 말들이 나왔는지 변호사대회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본사만 배불린다며 국내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인 BHC 가맹점주들이 지난달 28일 BHC 본사를 횡령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대한변협이 오늘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27회 변호사대회를 열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이진성 헌재소장, 박상기 법무장관 등 법조계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화두는 법의 지배였습니다. 어떤 말들이 나왔는지 변호사대회 현장을 김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사법농단 재판거래 파문 속에 치러진 올해 대한변협 변호사대회 화두는 법의 지배였습니다. 대한변협은 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해 올바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과 기획 판결 정황이 드러나 국민들이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축사를 하러 온 김명수 대법원장은 남의 잔치에서 고개부터 숙여야 했습니다. 사법부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과 법조인 여러분들께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 대법원장은 그러면서 국민의 사법 참여 확대 및 강화, 재판 지원 중심의 법원행정처 구현 등 개혁 방안들을 하나하나 언급하며 강도 높은 법원 개혁을 다시 약속했습니다. 개혁 과제들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실천함으로써 국민들이 사법 불신의 원인으로 지적하였던 많은 문제점을 과감하게 고쳐나감으로써 새로운 사법부로 거듭날 것입니다. 창설 30주년을 맞는 헌법재판소 이진성 소장도 사법농단 재판거래 파문 법원 당사자가 아님에도 한껏 몸을 낮췄습니다. 우선 국가기관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가 권력과 권한이 아니라 다만 의무와 책임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고 겸허한 자세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법의 지배가 군림하고 지배하기 위한 법의 지배가 아닌 국민을 위한, 섬기고 봉사하기 위한 법의 지배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법률 분야에서 독점적인 장애를 가진 우리 법조인들은 과욕을 부리지 않도록 경계하여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사회 변화에 발맞추어 투철한 인권의식을 발휘해야 합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헌법기관들의 자성과 다짐의 말이 이어진 가운데 변협은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미공개 문건 즉시 공개 등 6개 항의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1년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는 매우 엄중하다. 대법원의 후속조치 마련 및 이행 여부와 검찰 수사 진행 과정을 예의주시할 것이다. 항상 정의롭고 시대를 배반하지 않는 바른 길을 가겠다는 것이 김현 변협회장의 스스로에 대한 각오이자 법조계 전체를 향한 당부입니다. 시대를 배반하지 않는 바른 길, 사법농단 재판거래 파문에 제19 감싸기 논란까지 받고 있는 우리 법원이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합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국내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인 BHC 가맹점주들이 오늘 BHC 본사를 횡령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프랜차이즈 업계의 만성 갑질 논란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닌데 치킨 업계에서도 의뢰 반란이 본격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기자회견 현장을 신세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급작스런 폭우를 맞으며 전국 BHC 가맹점 협의회 소속 점주들이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합니다. BH 본사가 점주들의 돈을 횡령하고 사기까지 쳤다는 게 고발장 내용입니다. 사모펀드 폭리 금지, 인간답게 살아보자. 고발장 접수에 앞서 점주들은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BHC 본사의 갑질 행태를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가장 먼저 도마에 오른 건 점주들로부터 걷어가는 광고비 명목의 돈입니다. 200억 넘게 걷어간 돈을 도대체 어디에 얼마나 썼는지, 왜 공개를 안 하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주식회사 BHC는 집행력을 밝히고 있지 않은 금액 상당을 광고비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유용하여 이를 횡령하였습니다. 반드시 BHC 본사에서 공급받아야 하는 이른바 필수 공급 물품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대표적인 게 닭을 튀기는데 꼭 필요한 오일입니다. BHC 본사의 경우 시중에서 3만 원 미만이면 구할 수 있는 올레산 해바라기 오일을 2배가 넘는 67,100원에 점주들의 공급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BHC 본사는 인터넷 언론사들을 통하여 겉으로는 가맹점과의 상생과 동반 성장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가맹점들을 기망하여 각종 공급 물품들을 폭리적인 가격으로 거래하게 강요하고 결국 아르바이트까지 줄여가며 밤낮 없이 온 가족이 힘들게 일해서 본사 배불려주는 일만 하고 있다는 것이 점주들의 하소연입니다. BHC 본사는 비약적으로 성장하여 막대한 영업이익을 만들었지만 우리 BHC 가맹점주들에게 돌아온 것은 힘든 노동과 얇아진 지갑, 하루하루 늘어만 가는 한숨뿐이었습니다. BHC 본사만의 노하우가 들어간 특별한 제품도 아니고 시중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공산품을 필수 공급 물품이라는 명목으로 꼭 본사에서 비싼 가격으로 공급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공산품이 그렇게 필수 물품이 되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사실은 공산품들은 가맹본부가 그렇게 필수 물품으로 규제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와 관련 협의회는 본사와 가맹점주들이 함께하는 구매 협동조합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본사가 일방적으로 물건과 가격을 정하는 지금의 방식이 아닌 협동조합을 만들어 좋은 물건을 합리적 가격에 공동 구매하면 본사가 갑질을 부릴 여지 자체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BHC도 같이 서로 논의해서 더 좋은 제품, 더 좋은 가격을 국민들과 소비자들에게 제시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더 좋은 상생 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치킨 업계에서 가맹점주들이 협의회를 만들어 공동으로 실력 행사에 나선 건 BHC가 처음입니다. 오죽하면 갑은 둘째치고 점주들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사실상 생기가 달린 가맹점 본사를 검찰에 고발까지 했겠냐는 것이 BH 점주들의 하소연입니다. 검찰 수사로 BH 본사의 갑질, 뒤틀린 갑을 관계가 개선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추가 고발한 이정열 변호사를 저희 법률방송이 단독 인터뷰했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당선 무효형 확신의 이유와 해임 청구 등 이정열 변호사의 이후 행보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추가 고발한 고발 대리인 이정열 변호사가 오늘 경기 분당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정열 변호사를 만나 고발 배경과 일각에서 제기되는 정치적 음모설 등 궁금한 것들을 물어봤습니다. 법률방송 인터뷰 정순영 기자입니다. 이정열 변호사가 이재명 경기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추가 고발 대리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오늘 오후 성남 분당경찰서에 출석했습니다. 앞서 이정열 변호사는 지난 13일 이 지사가 지난 지방선거 기간 검사 사칭과 일배 활동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TV 토론회에서 있었던 내용이라 그래서 TV 토론회 영상을 CD로 만들어서 가지고 왔고요. 고발 대리인 이정열 변호사는 이재명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중 이번 추가 고발건의 증거는 무엇보다 확실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이재명 경기지사의 검사 사칭 관련해선 관련 내용으로 법원 유죄 판결을 받은 게 확인된 만큼 이는 빼도 박도 못할 사실이라고 이정열 변호사는 말합니다. 고발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한 것만 위주로 자기가 확정 판결에 의해서 유죄를 선고를 받았어요. 검사 사측 유죄 확정 판결보다 법원 판결을 부정하고 거짓말을 하는 행위 자체가 더 큰 문제라는 게 이정열 변호사의 말입니다. 허위사실 공표다 허위사실 공표지만은 도대체 이런 사람이 절대로 공직을 맡아서는 안 된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내용도 고발장에 썼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일베 활동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 지사 스스로 진술이 오락가락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어떨 때는 가입하려고 했는데 인증 단계에서 멈췄다. 다른 때는 가입은 했는데 실제로 활동하지는 않았다고 그때그때 말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허위사실 공표죠. 일단 그 자체로 본인이 자백을 한 거고요.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정치 편향이나 정치적 음모론에 대해선 변호사로서 사건이 오니까 맡은 것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그 반대되는 정치 성향을 가지는 분이 그럼 사건을 저희한테 좀 맡겨주세요. 예, 저희야 사건이 오니까 하는 거지. 그분들이 사건을 맡겨주면 저희야 하죠.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 법률적으로 바라보고 판단해야 할 사건을 정치적으로 바라보고 접근하는 것이야말로 편향된 시각이라는 것이 이정열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마타도어죠. 다른 뭐가 있겠습니까? 변호사야 당연히 의뢰인이 불법을 하자는 게 아니라면 사건을 맡기는데 보고 이게 가능하다, 될 것 같다 하면은 의뢰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가지고. 김우선 씨 사건 등이 걸려있는 성남 분당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한 데 대해서도 이정열 변호사는 관련 사건은 다 한 군데로 합쳐져 조사하기 때문에 분당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을 뿐 특별한 의도 같은 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정열 변호사는 공무원의 불법이 있다면 법률가로서 청와대 청원이 아니라 고소, 고발 등 법적인 청원으로 그런 부분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말로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법률방송 정순영입니다. 지난달 29일 경술국치 108주년을 맞아 시민의 힘으로 식민지 역사박물관이 개관했습니다. 기억해야 할 오욕과 성찰의 현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업부의 일제강제징용 재판 거래에 대해 박물관을 건립한 민족문제연구소 김승은 학예실장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1910년 8월 29일 오늘은 일제 나라를 강탈당한 경술국치일입니다. 관련해서 오늘 서울 용산구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식민지 역사박물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해원 상생, 묵은 원한을 풀고 상생하자는 취지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개관식 현장을 신세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술국지 108주년, 오욕과 성찰, 식민지 역사박물관이 백범 김구 선생 등 순국 선열들의 묘역이 있는 효창공원 부근 서울 용산에 문을 열었습니다. 송기인 초대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장이 재직 2년간 받은 급여 2억 원 전액을 종잣돈으로 지난 2011년 건립위원회가 출범한 지 8년 만의 결실입니다. 이 8년간 발기인의 이름을 올린 이들만 4,500명이 넘고 10,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성금을 보내왔습니다. 이렇게 모인 돈이 16억 5천만 원, 말 그대로 십시일반 시민의 힘으로 이뤄낸 열매입니다. 기부자들 가운데엔 일본인들도 여럿 있습니다. 800명 넘는 일본의 시민들이 자신들의 조국, 일본의 과오와 가해 행위를 반성하며 성금을 기탁해왔다는 것이 박물관 측의 설명입니다. 박물관은 일제는 왜 한반도를 침략했을까? 일제의 침략, 조선인에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한 시대 다른 삶, 친일과 항일, 나는 싸우고 있다, 강제징용 등 4개의 주제로 구성됐습니다. 1875년 운요 사건에서부터 해방에 이르기까지 70년에 걸친 일제 침탈과 그에 부역한 친일파의 죄상, 이에 결연히 맞서 싸운 빛나는 항일투쟁의 역사를 담았다는 것이 박물관 측의 설명입니다. 이 과정에 독립운동가 후손과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재하의 연구가 등이 다양한 자료를 보내주며 박물관 개관에 힘을 보탰습니다. 건립 기금에서부터 전시물까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건립된 식민지 역사박물관. 박물관 측은 해원 상생을 얘기합니다. 과거가 아닌 과거를 통해 오늘을 보여주고 내일을 이야기하겠다. 식민지 역사박물관 측은 단순히 자료를 전시하고 보여주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시민과 청소년들이 대화하고 소통하는 열린 공간으로 박물관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경술국치일인 그제 민족문제연구소가 서울 용산에 식민지 역사박물관을 개관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박물관 설립에 실무적으로 산파 역할을 한 김승은 민족문제연구소 학예실장을 만나 이런저런 세상 이야기들을 들어봤습니다. 로투데이 인터뷰 신세아 기자입니다.
지난 2011년 박물관 건립위원회가 성립되고 그동안 10,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보내준 성금, 그리고 시민들의 자료 기부와 기증으로 건립된 식민지 역사박물관. 어느 하나 사연 없는 자료, 의미 없는 전시물은 없다는 게 김승은 민족문제연구소 학예실장의 말입니다. 강제동원 피해자가 자신한테는 한 장밖에 남지 않은 사진, 유일하게 남겨준 엽서 한 장, 이런 것들도 이제 기증을 해주셨고, 이렇게 하나하나 이 자료 안에서 너무 많은 역사가.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라는 엄혹한 시절, 친일과 항일, 같은 시대, 서로 다른 길을 살다 간 삶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싶었다는 김승은 학예실장. 식민지 역사박물관은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겪었던 많은 다양한 삶 속에서도 친일과 항일이라고 하는 두 삶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박물관. 사연 없는 전시품이 없다고 했는데 해지고 날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깃발도 임신 8개월에 남편이 전장에 끌려나간 식민지 조선 여인의 한이 켜켜이 서린 깃발입니다. 저 깃발을 청춘만장이라고 불렀대요. 마치 이제 죽으러 가는 길에 앞세우는 만장기 같다라고 해서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돌아가셔서 돌아오지 못하셨어요. 이 장행기를 남편의 유품처럼 보관하고 계시다가 강제 징집 얘기는 자연스럽게 강제징용과 위안부 얘기로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동원한 그 인원들이 노무자도 있고 병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근로정신대라고 하는 이름으로 어린 소녀들도 동원을 했고, 우리가 분노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도 있습니다. 사연 없는 기증품이 없다는 얘기를 다시 하며 김승은 실장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냥 집에 그냥 단순히 보관했던 자료들이 아니라 저 자료를 내보이면서 내 피해와 우리 가족이 겪었던 그런 고통들을 얘기하면서 저분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다 재판 투쟁을 하셨던 분들이에요. 돌아가실 때까지, 돌아가시면 그 후손들이 뒤를 이어 싸워왔던 일본 전범 기업들을 상대로 한 강제징용, 일본군 위안부 피해 소송. 대한민국 정부는 그러나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더 화가 나는 것은 피해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피해를 밝힐 때까지 일본 정부도 한국 정부도 절대 피해자들을 먼저 나서서 보살피거나 그 피해를 밝히려고 노력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한 맺힌 소송을 양승태 사법부가 법관 해외 파견 증언 따위를 위해 박근혜 청와대와 재판거래 대상으로 삼은 황망한 현실. 선하고 차분했던 김승은 실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밝히는 것을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막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번에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에 이 정말 분노를 참을 수가 없는. 그리고 우리 법원이 사건을 뭉개고 있는 사이 이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는 단 2명만 생존해 있습니다. 이거는 일본 정부도 아니고 한국 정부가 전범 기업의 편에 서서 이것을 한일 관계의 문제로 얘기를 하면서 끊임없이 지연시켰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거는 정말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 맺혔지만 어디 남기지 못한 이야기, 전하지 못한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전하는 것. 그것이 식민지 역사박물관의 설립, 그리고 존재 이유라는 것이 김승은 실장의 말입니다. 이 박물관에서는 그러한 분들의 그 남기지 못한 이야기, 그리고 다 말해지지 못한 역사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더 널리 알리고,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제대로 된 역사로 기록하는. 인터뷰 말미 발걸음은 민족문제연구소가 펴낸 친일인명사전 전시관 앞에 이르렀습니다. 엘리트일수록 법조계도 그런 면에서 친일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김승은 실장의 말입니다. 일제의 사법기관의 검사가 되거나 그리고 판사가 되거나 평생을 이제 법관으로 있으면서 독립운동가를 재판을 하고 그 사법제도 안에서 살았던 사람들. 청산하지 못한 역사는 과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 재현된다는 것이 김승은 학예실장의 말입니다. 사법농단 재판거래 파문을 철저히 수사해서 사법농단 부역자들의 민낯을 남김없이 철저히 드러내고 합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창대한 시작, 그러나 초라한 결말을 맞은 드루킹 특검의 60일의 말과 여정을 정리해봤습니다. 아울러 사법농단 재판거래 수사법원의 끝없는 영장 기각, 제19 감싸기 논란에 대해서 전해드립니다. 허익범 특검이 오늘 드루킹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래도 김경수 지사는 드루킹과 공모의 댓글을 조작했다는 건데요. 드루킹 특검 60일의 말들을 카드로 읽는 법조 신세아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드루킹 특검 거부는 국민 배신이다. 막가파식 정치 파업 하지 마라. 여야의 극단적 기싸움, 우여곡절 끝에 지난 6월 27일 드루킹 특검이 출범합니다. 증거만 보고 가겠다는 것이 특검의 결의였습니다. 특검 출범 다음 날인 6월 28일 드루킹 소환을 신호탄으로 특검 수사가 시작됩니다. 때 되면 김경수 지사를 바로 소환할 거다. 특검에서 아무 연락이 없다. 신경 끄고 지낸다. 특검과 김경수 지사의 팽팽한 신경전. 그러나 가짓수는 많은데 정작 먹을 건 없는 상. 결정적 한방, 스모킹건은 나오지 않고 수사는 좌충우돌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가운데 드루킹의 핵심 측근 도모 변호사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던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스스로 투신해 목숨을 끊는 비보가 전해집니다. 특검엔 본류와 동떨어진 수사로 노회찬을 죽였다는 일각의 비난이 쇄도합니다. 8월 6일 특검은 마침내 김경수 경남지사 소환이라는 칼을 빼듭니다. 피의자 신분 소환임에도 김 지사는 그러나 정치특검 아닌 진실특검이 되어달라며 여유만만합니다. 8월 10일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2차 소환에선 드루킹과 대질신문이 이뤄집니다. 그러나 비장의 카드로 생각했던 대질신문은 삐그덕거리고 특검은 크게 흔들립니다. 8월 18일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혐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법원에서 기각됩니다. 특검에 부러진 칼. 8월 23일 60일간의 수사기간 종료 이틀을 앞두고 특검은 결국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포기합니다. 지난 12번의 특검에서 특검 스스로 수사기간 연장을 포기한 건 이번 드루킹 특검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특검은 김경수 지사 드루킹과 공모해 지난 대선에서 댓글을 조작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재판 과정에서 김 지사의 혐의를 입증하겠다며 마지막 승부수를 던집니다.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 특검 둘 중 하나는 부러집니다. 어느 쪽이 부러질까요? 김 지사와 특검의 법적 공방 그 2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 법률방송 카드로 읽는 법조 신세아입니다. 오늘 카드로 읽는 법조는 사법농단 재판거래 수사 법원의 끝없는 영장 기각 제19 감싸기 논란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정래 기자입니다. 지난달 21일 사법농단 재판거래 관련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김모 전 법원행정처 기획 제1심의관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 영장이 모조리 기각됩니다. 법원 영장 기각의 시작입니다. 나흘 뒤인 7월 25일, 4사람에 대해 검찰이 재청구한 영장이 다시 모조리 기각됩니다. 지난번 기각 때와 사정이 달라진 게 없다는 것이 법원 영장 기각 사유입니다. 달라진 게 왜 없냐? 수천 건의 증거를 보강해 청구했는데 검찰은 강하게 반발했지만 영장 발부 여부는 법원의 권한, 검찰이 뭘 더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 이틀 뒤인 27일, 사법농단 재판거래 문건 생산 진앙지로 의심받는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실과 인사심의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법원은 기각합니다. 이미 제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공무상 비밀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게 기각 사유입니다. 이미 제출 가능성, 비밀 해당 여지를 사유로 한 영장 기각. 의미는 판사나 법원에 대해선 영장 신청하지 마라입니다. 지난 1일엔 해외 파견 법관 증원, 강제징용, 위안부 피해자 재판거래 의혹을 받는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실에 대한 영장이 기각됩니다. 법원은 그러나 정작 외교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모두 발부해줍니다. 재판거래를 제한한 법원은 기각하고 거래를 제한받은 외교부만 영문도 모르고 있다가 털린 황당한 현실. 법원은 그러나 아랑곳 않습니다. 지난 20일엔 헌법재판소 기밀 유출 관련 법원 영장은 모조리 기각하고 정작 피해자라 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발부합니다. 기밀을 빼간 법원은 기각하고 기밀이 유출당한 헌재는 털어보라고 영장을 발부해준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상황.
그러거나 말거나 이후에도 우리 법원의 영장 기각 퍼레이드는 계속됩니다. 뭐뭐 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뭐뭐 했을 것으로 보인다. 기각 사유도 다양합니다. 이딴 영장 기각에 검찰은 영장 전담 법관이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이지만 법원이 영장 기각하는 데야 무소불위. 천하의 검찰도 뭘 어쩔 수는 없습니다. 그냥 쳐다보고 있을 수밖엔 없습니다.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평균 기각률은 1%. 그러나 법원만 가면 줄줄이 기각되는 법원 대상 영장. 급기야 허경호, 이현학, 박범석 3명의 영장 전담 판사 이름에서 한 글자씩 따와 이들을 비꼬는 허언석 판사라는 신조어까지 법원 내부 통신망에 올라옵니다. 법원 주사까지도 무시하고 놀리는 법원 영장 기각. 법원은 이런 사실을 알고는 있을까요? 알고도 눈 질끈 감고 그냥 초지일관하는 걸까요? 그것이 궁금합니다. 법률방송 카드로 읽는 법조 김정래입니다. 법률 용어 이제는 바꾸자. 이번 주는 우리 법전에 남아있는 일본말 한자 이길, 양생, 노견, 그리고 개출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이길, 양생, 노견이라는 단어 어디선가 한 번쯤은 들어본 단어들일 텐데요. 짐작하셨다시피 모두 전형적인 일본어 한자 조합입니다. 법률 용어 이제는 바꾸자. 오늘은 일본식 한자어 삼총사 이길, 양생, 노견입니다. 우체국에서 쓰이는 이길 특급, 공사 현장 용어인 콘크리트 양생, 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만나는 노견 관련 표지판, 이길, 양생, 노견.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디선가 한 번쯤은 보거나 들어본 단어들입니다. 이길, 양생, 노견 들어보셨습니까? 예, 들어는 봤습니다. 양생은 이거 뭐 누웠다나 좋은 거 먹고 오래 살기 위해서 이거 하는 거 아니냐고. 좋은 거 먹어라. 해당 표현들은 모두 우리 법전에도 실려있는 단어들입니다. 민법 제161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을 그 이길로 만료한다. 콘크리트의 응고 및 경화가 건조나 진동 등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양생하여야 한다는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행정규칙 중 굴착공사 표준 안전작업지침, 연약지반의 노견, 경사면 등의 작업에서는 담당자를 배치하여야 한다는 표현들이 그것들입니다. 어디서 들어는 봤고 법전에도 버젓이 나오지만 그러나 무슨 뜻인지는 또 정확히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길, 양생, 노견 뜻이 뭔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죠. 말은 알아듣겠는데 그 뜻은 정확하게 몰라요. 뜻은 아시겠어요? 아니요. 전혀 모르시겠습니까? 네. 이 길은 한자로 이튿날 익자에 날일자를 씁니다. 우리말로 그냥 이튿날, 다음날이라는 뜻입니다. 길을 양, 날생을 쓰는 양생은 한자의 의미와 별 상관없어 보이는 굳히기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노견의 노는 길로, 견은 어깨 견자입니다. 한자 그대로 해석하면 길의 어깨, 의역하면 갓길이라는 뜻입니다. 이 길, 양생, 노견, 특히 양생과 노견은 어디서 그 뜻이 연유했는지도 불분명한 일본어 한자 조합입니다. 이 길은 요쿠지츠, 양생은 요우조우, 노견은 로카타라 발음되는 원래 우리말은 물론 중국에도 없는 전형적인 일본식 표현인 겁니다. 노견, 이길, 양생 이런 단어들은 일본어입니다. 그 뿌리가. 근데 노견 같은 경우에는 갓길, 이길은 다음날, 양생은 숙성 이런 식으로 우리말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일본어 사용은 법전에서 배제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꼭 일본말이기 때문에 바꿔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길, 양생, 노견과 이튿날, 굳히기, 갓길 어느 쪽이 더 쉽고 명확하십니까? 더 쉽고 명확한 쪽으로 바꿔야 합니다. 법률방송,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김정래입니다. 어제는 일제의 나라를 빼앗긴 경술국치일이었는데요. 오늘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는 일제가 남긴 잔재, 우리 법전에 남아있는 일본말 한자 얘기 해보겠습니다. 개출이라는 단어입니다. 김정래 기자입니다. 귀속 재산, 흔히 적산이라 불리는 일제 당시 한반도를 강점했던 일본인들이 남기고 간 재산을 말합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과 함께 점령군으로 한반도 이남을 접수한 미군정은 이 적산에 대한 관리와 운영, 처분 등 모든 권한도 함께 갖습니다. 3년 뒤인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한 달 뒤 이승만 정부는 미군정으로부터 일제가 남기고 간 귀속 재산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받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과 체결한 최초의 경제협정입니다. 이후 이 귀속 재산, 적산 불화 과정에서 벌어졌던 일들은 우리나라가 정경유착의 시작이자 뿌리라 할 만합니다. 이때 불화받은 적산을 바탕으로 거대한 부를 축적해 지금은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재벌로 성장한 기업도 여럿 있습니다. 이 귀속재산 처리법 시행령 제11조에 개출이라는 낯선 한자가 등장합니다. 귀속재산을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자는 당해 재산의 입찰 전일까지 관제청장에게 귀속재산 우선 매수원을 개출하여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시민들에게 개출이라는 단어를 아는지 물어봤습니다. 개출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개출이요? 네. 잘 모르겠는데. 개출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봤는데요. 개출은 이를개에 날출자를 씁니다. 한자 뜻풀이를 해보면 이루고 나간다, 즉 신고라는 의미입니다. 개출은 그리고 단순히 낯설고 어려운 한자가 아니라 일본어로 토도케테라고 발음하는 그냥 일본말을 한자로 옮겨놓은 단어입니다. 개출이라는 말이 있던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개출이란? 제가 잘 몰라서요. 그 귀속재산 처리법 시행령이요? 개출 처음 들어보셨죠? 네. 국립국어원은 지난 2012년 4월 개출을 일본어투 용어라며 신고라는 쉬운 말로 고쳤을 것을 의결했지만 우리 법전에선 6년이 넘도록 고쳐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일제가 남기고 간 것은 재산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법정 곳곳에 이렇게 그들의 말, 그들의 잔재를 남기고 갔고 우리는 여전히 그 흔적을 지우지 못하고 또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법률방송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김정래입니다. 이번 주 기습폭우가 전국을 강타했습니다. 주택 침수 등 폭우 피해를 당한 후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한 대처가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안전에 만전을 기하시길 바랍니다. 로투데이 스페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